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우선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가지 해명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 바로 잡아드릴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웃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출연자 중에 이제 발언 중에 이광수 대표님이 여의도 브라이튼에 사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제 게이트키핑을 제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살긴 하죠. 예? 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 지금 뭐 집 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는 왜 여의도에 비싼 집을 샀느냐 이걸로 이제 곡해가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집도 아니고 예. 자가도 아니시고 예. 작은 오피스텔 이제 사무실 임대 월세. 예. 였는데 그거 처음에 임대할 때도 이 기자님 만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 입주 잘 안 돼갖고 그렇죠. 제가 저는 싸게 들어갔다. 작은 오피스텔 임대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 브라이튼이 네. 최근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분양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아파트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로 하다가 이제 분양 전환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한다는 거 그러면 뭐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최근에 너는 집 샀냐 왜? 그것도 엄청 비싼 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동이 다르다면서요? 완전히 다르죠. 저는 103동. 예. 아니 이거를 또 호수도 알려드려? 아니 그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진짜 어떤 분들이 이광수가 진짜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뭐 찾아가 보신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 실제로 제가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제가 뭐 시장을 틀릴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이 기자님 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받아들이시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뭐 그래서 한때 제 별명이 브라이튼 리.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이트키핑을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 실수가 너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브라이튼은 이광수 대표님한테 홍보비라도 드려라. 이거 홍보 효과가 얼마입니까? 실제로 카페 같은 데 보면 이광수가 사는 곳 임장 다녀왔다. 이런 거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브라이튼한테 진짜 뭘로 받아야겠다. 홍보비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 월세라는 거. 최근에 뭐 주식 시장도 국내는 너무 안 좋고 해외 뭐 비트코인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또 집값도 또 양극화도 또 엄청 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되게 너무 민감한 것 같고 갈수록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한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죠. 사실은 저희가 뭐 오늘만 사는 건 아니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시장이라든지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식도 분석한 애널리스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시고 조급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유통 속도도 맞습니다. 더 빨라지고 맞습니다. 더 빨리 대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나만 못 산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지점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앵자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안을 그러니까 불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불안의 그러니까 뜻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을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worry가 아니고 concern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를 단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worry는 걱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concern은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안한 감정으로 해서 걱정만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시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간절한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함께하는 준비하고 그런 대비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2년 기준으로 네. 전체 전국 2,177만여 가구 중에서 주택 소유 가구가 한 56%, 네. 1,223만 가구 정도고 무주택 가구 수가 954만 가구더라고요. 네.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는 기회가 와도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것. 네. 혹시 공감을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 분들이 그러니까 크게는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한 내 집 마련이 아예 불가능한 그리고 이제 여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 무주택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냥 나는 그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러네요. 이게 무주택자인데 내가 살 계획도 있고 사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아예 나는 난 집 살 마음도 없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뭐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부자 중에서도 집이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집을 살 그 뭐라 해야 될까 재정적인 준비가 아예 불가능하신 분들은 뭐 국가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여력은 있지만 혹은 뭐 대출 좀 계획은 받으면 있는데. 되지만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민도 많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도 많으신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 하나 있어요. 어떤?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네. 거죠. 뭐냐면 이제 2024년 4월부터 거의 한 9월까지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값이 크게 하락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락할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르니까 막 9천 건이 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산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고. 그렇죠. 네. 주식이랑 똑같죠. 그렇죠. 주식도 저 떨어지기만 해봐라. 삼성전자 5만 원만 와봐라. 그랬는데 안 막상 사. 오면 못 사죠. 안 사자. 예. 더 떨어질까 봐. 예.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은 약간 반대의 그런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안 삽니다. 기대. 그냥 막이나 막 두려움. 저 손대면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더 싸져라. 그렇죠. 아이고 저거 더 빠져야지. 뭐 2015년도 가격이 얼마였는데 그때까지 빠져야지. 폭락해야지. 그래야 나 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약간 다른 감정이 있어요. 주식은 더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두려워서 못 사는데. 사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요. 주식은 오를 때 예.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요. 오를 때요. 더 오를까 봐 불안해서 사요. 이게 미묘한 게 좀 다르네.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좀 하실 텐데. 너무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은 행동을 그래서 결정지어요. 잘 보시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걸 기대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잠시만 제가 적고 있는데 딴 생각했어. 네. 자꾸 브라이튼 생각하지 마시고 브라이튼은 이제 잊으세요. 자, 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걸 기대하죠. 네네. 무주택자들이. 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기다리죠. 당연히. 기다리죠. 네네네. 그 행동이에요. 그것도 행동이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렇죠. 근데 오를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더 오를까 봐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따라붙죠. 사죠. 네. 사면서 무리하게 사죠. 그 무리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대출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대출이 크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이 시장에 반영될 때는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올해처럼. 그렇죠. 정확히 올해. 2024년. 이거 좀 표로 만들어놔야겠네. 제가 지금 표 그리다가 딴짓하는 것처럼 이제 걸리기는 했는데 주식은 오를 때 더 오를 거라는 기대. 근데 부동산은 오를 때 더 오르면 어떡하나 불안.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 완전 반대. 주식은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고. 그렇죠. 부동산은 더 떨어져라 기대를 하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태도 또 달라질 수밖에 달라져요. 없는 거고. 달라져요. 그게 한쪽에서 이제 대출이라는 걸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를 때는 주식은 오를 때는 이제 불을 탄다고 하잖아요. 네, 불타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더 삽니다. 네네네. 막 더 사고 싶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 꼭 어떻게 되나요? 빠져요. 언젠간 조정이 오죠.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벌었던 걸 다 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은 감정이 좀 달라요. 느끼는 감정. 그게 이제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실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 차이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차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용 가치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한 번 사면 만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일 모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부동산은 한 번 사도 사실은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팔거나 손절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의 차이점도 주식과 부동산을 나르는 또 기준이기도 하죠. 일단 이걸 좀 알아야겠네요, 본인이. 내가 지금 뭔가 기대를 하는 건지 불안해서 빨리 따라가고자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네.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이성적이라는 거고 또 어쩌면 우리가 현명한 부동산 투자, 뭐 현명한 주식 투자, 이 현명한이라는 네.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은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질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와이스트릿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클럽이 필요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라. 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죠. 전문가들이 투자자분들한테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근데 그게 현명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또 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막 이랬다 저랬다 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 또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항상 집값 떨어진다 혹은 팔아라만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녹화를 하실 때도 어떨 때 어떤 집을 사야 한다라는 것도 조언을 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집값이 어떤 고점 대비 한 30% 떨어져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집을 사야 한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정확히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게 또 주식하고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의 바닥은 네.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락했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오를 때 해야 돼요. 바닥이 확인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정의는 많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게 바닥입니다. 사실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를 가능성이 높을 때를 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광수야 이거 많이 떨어졌어 사 바닥이야. 이건 바닥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이거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 바닥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많이 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를 자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네네. 그 다음부터 올라야 돼요. 아하, 그렇죠. 그러려면 빠진 상황에서 네.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오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바로 그 지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빠졌을 때라도 사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주식 거래량도 보는 거 어렵습니다만 아파트 거래량은 뭐 진짜 대규모 단지 아니고서야 그렇죠. 의미 있게 막 거래량을 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라는 게 어떤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 가격적인 어떤 앵커링 이펙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논쟁이 의미 있다 없다 막 이런 걸로 또 이제 치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아파트라는 게 원래 거래가 그렇게 드문드문 있는 거야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소규모 단지라도 그걸 또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소규모 단지는 안 본다. 어떤 뭐 이게 뭐 나홀로 아파트 분석을 할 때 네. 네, 그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지. 그게 시장에서 의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도 가능하면 네. 대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고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또 그걸기도 합니다. 그쵸.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또 하나 뭐냐면 네.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럼 나홀로 아파트 거래가 증가해요. 아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니까 그걸 사는 거죠. 아 어느 정도 대단지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막 또 가격을 올려가면 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드무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실사용 가치와 함께 말씀해 주신 게 유동성이 제한된다. 그렇죠. 예, 그것도 또 그렇죠. 감안을 할 필요가 네.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한 30% 빠진 다음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이제 오를 집을 네. 찾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하락한 뒤에 반등하지 못한 집이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오르지 못한 집이면 그거는 이제 단적으로 물론 이제 이걸 완전히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격 전망이 좋지는 못한 집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네네. 90% 이상은 어느 순간 그런 부동산도 반드시 상승해요. 그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오르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결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막 서울 집값이 이렇게 다시 올랐는데 다 빠진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식 아닌 공식으로는 강남권 먼저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도노강 오르고 저기 뭐야 경기권 오르고 뭐 이렇게 지금 퍼졌잖아요. 그다음에 지방 오르고. 근데 올해는 서울 일부만 오르고 끝. 맞아. 어떻게 될까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서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 달라요. 어떤? 네. 과거에 그렇게 패턴을 갖고 움직였던 이유는 시장에 실수요와 함께 투자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지방까지 집 사러 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도강도 막 사고 네네. 투자 수요가 몰리고 갭 투자가 막 몰렸을 때는 시장이 퍼져요. 그 상승세가. 네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실수요가 몰려서 집을 살 때는 일시적인 지역만 오르고 특히 실거주 가치가 좋은 지역만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확산되지 못하고. 더더욱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취득세 분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다주택자는 더 살 수도 없는 환경. 맞습니다. 이라고 그리고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된 거고 실수요자들이 올리더라도 올려야 가격 강세가 나타나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확실히 좀 패턴이랄까? 이게 패턴도 이제 어폐가 좀 있을 텐데 사실 좀 다르다 시장이. 수요가 어떤 수요가 시장의 변동 원인인가가 다른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투자나 투기 수요였다면 지금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